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라매 병원 감염내과 신동훈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암 치료 후 면역력 강화와 감염 예방입니다. 사실 이 주제가 굉장히 광범위한 주제여서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드리긴 어려운 내용이라서 제가 최대한 쉽게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강조드리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주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가 왜 면역이 감소하게 되는지, 그리고 면역이라는 게 결국에 우리 몸에 있는 군대입니다. 군인인데, 이 군대가 약해지면 외부의 적이 우리 몸을 공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외부의 미생물들이 우리 몸에 침투하는 걸 감염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감염증이 잘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이 어떻게 이런 감염증을 줄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치료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감염증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암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가 사실은 의료 비용이 조금 저렴한 편이고, 그리고 또 검사를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기 때문에 암이 진단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암이 진단이 잘 되기 때문에 발생자 수는 점차 늘어나는 양상이고, 또 점차 수명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암이 진단되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사람의 3분의 1 정도는 평생 살면서 최소 한 번 이상은 암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암이 이제 얘기하기 이렇게 터부시되는 질환이 아니라 노화의 한 과정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있죠. 뭐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전체 사망자 수 중에 4분의 1 정도가 암으로 사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암이라는 게 왜 생기게 되는가 보면은 결국에 암을 먼저 정의를 해야겠죠. 암이라는 것은 원래는 우리가 갖고 있던 세포였지만 얘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나쁜 세포가 돼서 이런 비정상적인 세포가 끊임없이 증식을 하는 질환입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커지면서 덩어리도 만들게 되고, 또 이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 다른 장기로 전이되기도 하고, 이런 질환을 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왜 생기는지 보면은 우리 몸이 사실은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보이지 않는 세포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 세포가 끊임없이 일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세포로 분열이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7년 정도 지나면 모든 우리 몸에 구성하는 세포들이 새로운 세포들로 바뀐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끊임없이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고 또 원래 있던 세포가 죽고,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정상 세포가 분열을 하면 이렇게 똑같은 세포로 분열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사람이 실수하는 것처럼 얘네들도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잘못 만들어지게 되면 이런 고장난 세포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런 고장난 세포가 또 큰 실수를 저질러서 나쁜 암세포가 만들어지게 되면 얘네들이 점차 커지면서 암이 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암이 생기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 아까 말씀드린 군대가 얘네들을 인식을 해서 이제 죽게 만들거든요. 잘못된 세포는 이제 죽어야 암으로 진행을 안 하니까. 근데 그런 과정이 잘못되고 얘가 살아남아 가지고 이렇게 증식을 하게 되면 그게 암으로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암세포가 잘 발생하는 조건이라는 것은 이런 세포 분열 과정에서 이런 나쁜 세포가 고장이 잘 날 가능성이 높아지면 이런 암이 잘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담배랑 술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담배와 술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담배는 끊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그 간접 흡연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담배랑 술은 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런 암세포가 잘 만들어지는 유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바꿀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식습관, 뭐 탄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소세지 이런 가공 육류들 이런 부분들도 암을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암세포가 생겼을 때 그 면역 체계가 인식을 해서 얘네들을 죽여야 이제 암으로 진행을 안 하는 건데, 이런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암이 잘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런 요인이 면역이 떨어지는 것들입니다. 면역이 떨어지는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 그 나이가 드는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연세가 드시면서 이런 우리 몸의 모든 장기들의 기능이 노화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런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또 고령의 환자분들은 당뇨를 갖고 있거나 만성 신부전을 갖고 있거나 이런 만성 질환들을 갖고 계신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또 면역 저하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암세포가 잘 생기고 면역이 떨어진 상태에서 암이 잘 발생하게 되고, 암이 발생한 뒤에도 이런 암이 더 악화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담배를 핀다고 100% 암이 생기는 건 아니죠. 결국에 이런 조건에 우연히 겹쳐져서 이런 암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도 종종 볼 수 있고요. 이런 탄 음식이라든지 소세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 암 입장에서는 나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암세포는 우리 몸의 세포였지만 이제는 나쁜 세포가 된 거고, 얘네들이 끊임없이 증식을 하면서 결국에 우리 몸을 갉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수술을 통해서 그 암덩어리를 제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굉장히 강한 에너지를 줘서 방사선 치료를 해서 암세포를 죽인다든지, 아니면 먹는 약이나 또 주사, 그 항암제를 통해서 온몸에 있는 암세포를 죽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치료를 이제 항암 치료라고 하는데,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치료 방법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암 치료 과정에서 이 세 가지 치료를 보통 하게 되시는데, 왜 이런 감염증이 잘 발생하게 되는가 보면은, 감염증이라는 것은 그 외부에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피부에도 있고요. 또 우리가 끊임없이 음식을 먹고 또 배변 활동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장내에 자연적으로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균들이 원래 우리랑 같이 살고 있는 애들인데, 우리 몸의 군대가 약해지게 되면 그 틈을 파고들어서 우리 몸을 공격하게 되거든요. 그게 감염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외부의 적이 우리 약해진 몸으로 들어오는 것이 감염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암 환자는 이런 면역 기능이 감소되기 때문에 감염증에 굉장히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그 우리 몸은 전체가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온몸에서 암세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폐암이라든지 간암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그 폐에 이런 암덩어리가 생기게 되는데, 이 암세포가 생기면서 점차 자기도 그 이제 생존을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정상 세포들의 에너지도 다 뺏어가고, 점점 이제 영역을 침범하면서 커지면서 우리 몸이랑 계속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염증 반응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열도 나고 그 장기의 기능도 떨어지고 이런 과정이 생기면서 면역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장기를 절제한다든지 수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항암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굉장히 고된 치료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염증 반응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암세포만 죽는 게 아니라 정상 세포들도 같이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또 면역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우리 몸은 이제 어디서나 암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암이 발생하는 요인들은 나이가 들어서 노쇠하는 부분, 그리고 그 당뇨나 신장 질환 같이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신 경우에, 또 이제 암을 수술하고 나서 그 장기의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이런 항암 치료 같은 고된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암 자체로 인해서 또 동반된 다른 질환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걸 치료하는 과정에서 면역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염증에 취약한 상태가 되고요. 그러면 이런 감염증을 그 치료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피할 것인가,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볼 수 있을 텐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술, 담배, 암이 진단된 이후에는 반드시 끊으셔야 되고요. 사실은 암이 진단된 이후에도 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담배는 단순히 암만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이제 폐렴도 일으키고 면역도 떨어뜨리고 굉장히 많은 나쁜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담배랑 술은 반드시 끊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부분들이 중요한데 이제 같은 조건의 환자를 놓고 보면 이제 몸에 근육량이 많고 조금 체중이 있으시고 이런 분들이 이런 힘든 치료를 더 잘 이겨내시거든요. 그래서 암이 진단된 후에도 규칙적인 운동을 해서 가급적 이제 근육 기능을 최대한 보존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머지는 사실 환자분들 상태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이제 암이 진단됐다고 하면 주변의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 암 환자들이 심리적으로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서 뭐 이상한 약을 판다든지 뭐 한약을 판다든지 이런 걸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나 이런 약들을 몰래 드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이제 수술을 하시는 의사 입장이나 아니면 항암 치료를 하는 입장에서 이런 다른 약제들이 효과는 없는데 이런 치료제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 약제 흡수를 억제해서 떨어뜨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영양제 자체가 뭐 간이나 신장에 독성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암이 진단된 이후에는 어쨌든 그 외과 교수님이나 혈액종양내과 치료하시는 교수님들의 말을 믿으시고 이런 영양제를 만약에 드시게 되면 꼭 허락을 받고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몰래 이런 거 많이 드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허락을 받고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반된 질환, 당뇨 같은 게 있으면 반드시 치료를 잘 하셔야겠고요. 이렇게 해서 술, 담배 끊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우리 몸의 컨디션을 최대한 좋은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외부의 적을 최대한 피해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마스크를 쓰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손을 잘 씻으셔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버스나 지하철 이렇게 밀집된 공간으로 들어갈 때는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두 코로나 시절을 겪으셔서 아시겠지만 마스크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손 씻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루 중에도 끊임없이 무의식적으로 손을 얼굴에 가져다 대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손에 있던 세균에 노출이 되고 또 우리는 끊임없이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손 씻기랑 마스크 쓰기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뭐 필수적인 사항은 아닌데 그래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신선한 음식이라는 것은 이제 음식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세균이 들어오게 됩니다. 위험한 음식이 주로 회 이런 날 거 같은 경우에는 잘 상하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세균 같은 게 노출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생야채, 야채 같은 것도 위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 생음식보다는 조리를 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애완동물 같은 경우에는 그 애완동물에 물리는 경우도 있고 또 애완동물을 통해서 모르는 세균 이런 데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주의하시는 게 좋겠고 또 해외에 나가셔서 해외 감염병에 걸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식물 같은 데 살고 있는 곰팡이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데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모든 암 환자한테 다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이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기억을 하실 부분은 실내에 밀집된 공간에 가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자주 손을 씻어야 된다. 이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손을 잘 씻어야 되는가 이런 거 보면
일단 질병관리청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자세하게 뭐 6가지 방법을 씻어야 된다.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일단은 빠지는 부분 없이 구석구석 잘 씻어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30초 이상 씻으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가 화장실 보통 저희 병원에서도 화장실 들락날락 하시는 환자들 보면 사실 5초도 안 씻으시거든요. 그냥 물만 묻히고 나오시는데 사실 마음속으로 30초를 세보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30초를 씻으면서 최대한 길게 구석구석 잘 씻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우리가 잘 빠뜨리는 부분이 이 손등이랑 그 다음에 손톱, 그 다음에 이 깍지 이 부분을 잘 빠뜨리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되게 취약한 부분들이 다른데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구석구석 빠지는 부분 없이 30초 이상 잘 씻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알코올 손소독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알코올을 이렇게 대충 묻힌 다음에 이제 뭐 핸드폰을 하신다거나 뭐 딴 일을 하셔야 되니까 그냥 바지에 닦고 막 가시거든요. 근데 그러면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알코올 손소독제가 묻힐 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얘가 마를 때 세균을 죽이기 때문에 잘 구석구석 묻힌 다음에 잘 말리셔야 됩니다. 바지 같은 데 닦으시면 효과가 없고요. 그래서 알코올 손소독제를 쓰시든 아니면 물로 손 씻기를 하든 최대한 오랫동안 빠지는 부분 없이 구석구석 손 씻기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손 씻기는 생각나실 때마다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꼭 하셔야 될 때는 이제 화장실 이용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음식을 먹기 전후에 그리고 손에 기침이나 재채기 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꼭 신경을 써서 손 씻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 당뇨나 만성 신장 질환 이런 부분들이 면역을 더 떨어뜨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당뇨는 워낙 흔해서 잘 인식을 못할 수도 있지만 사실 피에 단순히 혈당 농도가 높은 게 아니라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근데 우리 몸의 모든 장기는 다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당뇨가 조절이 안 되면 모든 장기가 다 망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눈도 나빠지고 신장 기능도 나빠지고 이렇게 심근경색도 잘 생기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당뇨가 진단되신 후에는 이걸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당뇨로 인해서 면역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에. 그래서 각종 세균 감염, 폐렴, 요로 감염 잘 생기게 되고 또 곰팡이 감염은 굉장히 드물지만 치명적일 수 있는 감염증인데 이런 감염병도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당뇨인 걸 모르고 사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암이 진단되실 때는 당뇨 검사도 보통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당뇨가 그때라도 진단이 되게 되면 같이 치료를 잘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막 당뇨가 너무 심해서 인슐린 주사까지 맞아야 되는 경우에도 인슐린 주사를 그 의사가 시키는 대로 잘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동을 하고 또 술, 담배를 끊고 해서 우리 몸의 컨디션을 올려놓고 실내에 밀집된 공간에 들어가실 때는 마스크를 잘 쓰시고 그다음에 손 씻기 구석구석 오랫동안 잘 하셔야 되고 이렇게 컨디션 관리를 잘 하실 수 있는데 이제 부가적으로 할 것은 이제 예방 접종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방 접종이라는 것은 이제 면역이라는 게 우리 몸의 군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방 접종이 그 미리 훈련을 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독감 예방 접종을 통해서 독감에 미리 훈련을 시켜서 실제로 이 독감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잘 싸울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암 환자한테 고려할 수 있는 예방 접종이 크게 이렇게 4가지 생각해 볼 수 있고 독감 예방 접종은 암이 진단되기 전에는 안 하신 경우도 있었을 텐데 암이 진단된 이후에는 매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암 환자는 면역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독감이 보통 12월, 1월 이때 가장 유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보통 9월, 10월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독감 예방접종 기간이라고 해서 예방접종을 하게 되고요.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접종이 가능합니다. 보통 60세 이상도 접종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접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사실 이 독감 예방 접종이 코로나 예방 접종에 비해서는 효과가 많이 낮습니다.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백신인데 특히나 면역이 떨어지신 상태에서는 예방 접종을 해도 이 예방 효과가 반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게 독감을 예방해 주는 효과도 있고 또 독감이 실제로 걸렸을 때 이게 중증 독감으로 진행하는 걸 막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독감 예방 접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작년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된 백신이 있는데 원래 일반 독감 백신이 조금 효과가 낮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파워풀하게 강하게 만든 백신이 있습니다. 고면역원성 백신이라고 부르고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올해부터는 이걸로 하실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그 돈을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돈을 내셔야 되는데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지금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5만 원 정도 하고 하나는 12만 원 정도 하는 백신인데 어, 꼭 그 백신을 맞지 않더라도 일반 백신이라도 독감 예방 접종은 매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점차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서 이제 뉴스에도 잘 안 나오고 관심도에서 많이 멀어졌는데 사실 암 환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취약하시기 때문에 요새도 걸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 걸리고 폐렴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감 예방 접종 하실 때 이제 매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방 접종을 안 하신 경우에는. 그다음에 이제 폐렴구균이라는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폐렴을 일으키는 세균입니다. 폐렴을 일으키는 세균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중에서 이 폐렴구균이 가장 많이 일으키고요. 그래서 이 세균에 대한 예방접종인데 이게 영어라서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숫자로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15가 백신, 23가 백신 이렇게 숫자로 부르는데 사실 20가 백신이라는 새로운 백신도 도입될 거고 백신 종류가 계속 바뀌고 있어서 조금 복잡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폐렴구균 백신을 안 맞으셨으면 가능하면 맞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보건소에서 접종해주는 백신이 있거든요. 보건소에서 폐렴 예방해준다 해서 맞는 백신이 있는데 그게 이 23가 백신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게 종류가 다르고 커버하는 그 세균 그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가급적 둘 다 맞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둘 다 맞으신다고 하면 15가 백신을 먼저 병원에서 맞으시고 한 두 달 정도 이상 지난 뒤에 23가 백신을 뭐 보건소나 아니면 병원에서 맞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거를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다면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급적 접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옵션으로 추가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예방접종인데 대상포진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암 치료를 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면역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대상포진이 잘 생기거든요. 근데 이게 치료 과정에서 대상포진이 생기게 되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이게 낫고 나서도 이 신경통이라 그래서 아픈 게 계속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포진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온 새로운 예방접종이 있는데 싱그릭스라고 해서 두 번 맞는 예방접종이고요. 두 달 간격으로. 그래서 50세 이상을 추천을 하지만 이제 50세가 안 되시더라도 이제 면역이 떨어진 암 환자 같은 경우에 접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옵셔널하게 고려해 볼 수 있고, 근데 아직은 이게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백신이어서 조금 비쌉니다. 두 번 다 맞으면 한 40만 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조금 비싼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이거를 접종하게 되면 굉장히 예방 효과는 좋습니다. 예방 효과도 좋고, 실제로 대상포진에 걸리게 된 다음에도 후유증이 적은 상태로 지나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산부인과 암, 뭐 자궁암이라든지 이런 걸 치료하시고 그 방사선 치료 같은 거 하게 되면 그런 피부가 굉장히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감이랑 코로나 예방 접종은 매년 고려하시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폐렴 예방 접종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다면 15가 백신이랑 23가 백신에 대해서 이제 치료하시는 외과 교수님이나 아니면 혈액종양내과 교수님께 상담을 하셔서 접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예방접종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군대를 미리 훈련시키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몸에 독을 넣어줘서 훈련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열도 날 수 있고 맞은 부위가 굉장히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연스럽게 나타난 반응이고 보통 예방접종을 하고 나서 2, 3일 내로 좋아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프시면 타이레놀 같은 진통제 드시면 되는데 이제 조금 다른 부작용이 있습니다. 과민 반응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굉장히 드문 부작용인데 이게 맞고 나서 온몸에 두드러기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목이 갑자기 부으면서 숨이 차다든지 어지럽다든지 갑자기 뭐 배가 너무 아프고 구토가 난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이걸 과민 반응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보통 접종하고 나서 바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당일에 나타나기 때문에 혹시 예방접종을 하시고 나서 갑자기 급성으로 뭔가 몸이 너무 안 좋다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다시 병원으로 바로 오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암 치료 과정이 굉장히 힘든데 이런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감염증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요로 감염, 뭐 폐렴, 장염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호중구 감소 발열이라는 조금 어려운 개념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로 감염은 말 그대로 이런 소변, 계통에 감염증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세균 같은 게 감염을 일으키는 거고 이 요로게는 신장에서 소변이 만들어져서 소변이 내려와서 방광에 모여서 주기적으로 소변을 보게 되거든요. 보통은 이 방광에 세균이 감염되기 시작해서 방광염으로 시작해가지고 신장으로 올라가는 신우신염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폐혈증이라 그래서 피에 세균이 돌아다니게 되는 이런 상태까지 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요로 감염이 생기게 되면 열도 나고 보통 오한이 많이 동반이 되게 됩니다. 오한이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고요. 이 오한이라는 게 굉장히 으슬으슬 춥고 떨리고 추위를 많이 타고 그 다음에 심한 경우에는 이빨이 뭐 딱딱거린다 이런 정도로 추위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증상이 생기게 되면 요로 감염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또 한 번 요로 감염이 생기게 되면 반복적으로 이게 재발하는 특성이 있고요. 여성이 요도가 짧은 편이기 때문에 여성이 더 잘 생기긴 합니다. 근데 여성과 남성 상관없이 누워서 생활하신다거나 아니면 파킨슨, 치매 이런 게 있으셔서 방광 기능이 떨어지신 경우에는 더 잘 생길 수 있고 또 소변 카테터를 가지고 계신 경우에도 잘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요로 감염이라는 게 결국에 이 소변이 잘 흘러서 나가야 되는데 이 흐름이 막히게 되면 감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광암이 있다든지 아니면 대장암의 전이 같은 게 생겨가지고 이런 요관 같은 게 막히게 되면 이 흐름이 막히면서 요로 감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밖에서 관을 뚫어주거나 아니면 안쪽으로 스텐트를 넣거나 해서 막힌 부분을 뚫어주는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결국에 물이 멈춰 있으면 세균이 번식을 하기 때문에 평소에 수분 섭취를 많이 하시고 그 소변을 참지 마시고 배뇨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로 감염을 줄일 수 있고요. 그래서 집에 이런 암 치료를 하실 때 만약에 열이 나면서 굉장히 심한 오한이 있다 이러면은 병원에 꼭 오셔서 검사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담관염이 그 다음 감염증인데 담관염도 비슷합니다. 증상이 비슷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제 오한과 발열이 동반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 있을 때 으슬으슬 춥거나 이런 증상이 있으면 와서 검사를 하시는 게 좋겠고, 담관염은 아무한테나 생기는 감염증은 아니고, 간암이나 아니면 담관암 같이 아니면 대장암에 간 전이가 있다거나 해서 여기에 암덩어리가 있게 되면 이 암덩어리가 간에서 담즙이 만들어져서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게 덩어리가 맞게 되면 그게 감염이 되면서 생기는 감염증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관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내시경적으로 스텐트를 넣어서 막힌 부분을 뚫어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나 막혀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재발할 수는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호중구 감소 발열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항암 치료, 고식적인 항암 치료라고 해서 이제 항암 치료를 2주나 3주 사이클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항암 치료가 굉장히 독한 항암제를 넣어줘서 이제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를 하시는 건데 암세포를 죽이는 과정에서 정상 세포들도 같이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 세포 중에 이제 백혈구라는 세포가 있는데 이게 면역 세포고 이게 병사거든요. 군대에서 병사들이기 때문에 이 항암 치료를 한 뒤에는 이 병사들도 같이 죽어서 굉장히 떨어진 상태가 되고 보통 이제 항암 치료를 한 다음에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이 백혈구가 가장 많이 감소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항암 치료를 이렇게 2주, 3주 사이클로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항암 치료를 하고 나서 보통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입맛도 가장 떨어지시고 너무 힘들고 막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거든요. 그게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백혈구가 감소할 때 컨디션이 가장 안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또 2주나 3주 지나면 서서히 회복을 하면서 컨디션이 다시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사이클 항암 치료를 하게 되고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호중구가 감소하게 되면 우리 몸에 싸울 병사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외부의 세균, 바이러스에 굉장히 취약한 상태가 되고요. 이 시기에는 반드시 집에 체온계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열이 나는 것 같을 때 열을 재봐서 38도 이상 열이 나게 되면 꼭 병원에 오셔서 그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호중구 감소 시기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때 열이 나고 혹시라도 감염증이 생기면 굉장히 빠르게 나쁜 그 중증 감염증으로 진행할 수 있어서 반드시 이때 38도 이상 열이 나면 병원에 오셔야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암 환자는 암 자체 때문에도 그렇고 또 연세가 드시고 다른 당뇨나 신장 질환 이런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시기도 하고 이런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감염증에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암이 진단된 이후에는 무조건 물론 진단되기 전에 끊으면 가장 좋겠지만 진단되는 이후에는 반드시 담배나 술은 반드시 끊어야 되고 그다음에 규칙적인 운동을 해서 근육을 최대한 보존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밀집된 공간에 들어가실 때는 마스크를 꼭 끼시고 그다음에 손 씻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석구석 그 30초 이상 오래 손을 씻으시는 게 좋고요. 알코올로 손 소독을 하실 때는 꼭 그걸 하고 나서 말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동반된 당뇨 같은 게 있으시면 의사 선생님이 말하는 걸 잘 들으셔서 치료를 잘 하셔야 되겠고 이제 추가적으로 예방 접종, 백신을 맞는다고 치면 이제 독감이랑 코로나는 매년 하시는 게 좋겠고 폐렴도 안 하신 경우에는 폐렴구균 예방 접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한을 말씀드렸는데 열이 나면서 굉장히 추운 그 증상이 있다. 이러면은 이제 요로 감염 같은 감염증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2주나 3주 사이클로 이렇게 사이클 항암 치료를 하시는 경우에는 집에 있을 때 38도 이상 열이 나면은 이게 위험한 상태일 수 있기 때문에 꼭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우리 인생에서 세 명 중에 한 분은 사실 최소 한 번 이상의 암에 걸리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암도 노화의 한 과정이고 또 암이 처음 진단되셨을 때는 굉장히 그 절망적이고 안타까운 심정이셨겠지만 사실 이게 진단되는 게 끝이 아니라 치료도 새로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자들도 암 환자를 어떻게 완치를 시키고 생존 기간을 늘리는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치료 과정에서 생기는 많은 고통스러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저희 의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네, 환자분들도 희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실천하셔서 이 어려운 과정을 같이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